아버지 사도세자가 세상을 떠난 뒤 요절한 큰아버지 효장세자의 양아들이 된 이산. 왕실의 적통을 이어받았음에도 끝없는 암살 위협에 시달리던 그였기에 늘 노론이니 소론이니 하는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학문에만 열중하며 세손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776년 3월 드디어 왕위에 오르던 날 이산이 신하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일순간 분위기는 긴장과 공포로 얼어붙습니다. 조선 제22대 국왕 정조의 눈앞엔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여한 신하들이 수두룩했습니다. 11살 나이에 겪은 아버지의 죽음은 피가 끓도록 애통한 것이었습니다. 왕이 되자 그동안 숨겼던 속마음을 드러낸 정조는 곧장 아버지 사도세자를 기리기 위해 제사드릴 사당 경모궁을 조성하고 사도세자의 존호를 장원세자로 한 단계 높입니다. 그리고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처럼 탕평책을 지향했는데요.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은 그 색깔이 좀 달랐습니다. 영조는 붕당 간의 극단적인 대립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정책에 찬성하고 타협적인 인물들을 골라 등용했는데요. 과격하지 않은 온건파 중심으로 펼쳐진 정국이라 완론 탕평이라고 불립니다. 반면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보다 더 강력한 탕평책을 펼쳤는데 이름하여 엄할 준자를 쓴 줄론 탕평입니다. 한자의 의미처럼 정조는 각 붕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 명백하게 가리는 적극적인 탕평책을 통해 영조 때 세력을 키워 국정을 농단한 척신을 제거해버리고 당파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합니다. 사도세자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붕당 대립에서 파벌이 나뉘었는데요. 사도세자를 안타까이 여기고 정조의 정책에 찬성한 이들이 시파, 정조의 정책에 반대한 이들이 벽파입니다. 시파에는 노론 일부와 소론, 남인 세력이 참여했고 벽파에는 대부분의 노론 세력이 참여합니다. 정조는 당연히 시파 쪽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었겠지만 자신의 정치 이념인 탕평유능을 발표해서 당색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할 테니 신하들도 당색을 따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정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규장각인데요. 이곳은 문화정치를 내세워 궐 안에 세운 왕립도서관입니다. 정조는 이 규장각에서 자신의 친위 세력을 양성했는데 여기서 인재를 모아 영모와 횡포를 잠재우고 새로운 정치를 펼치려 한 것입니다. 정조는 당파와 관계없이 뽑은 규장각 관리들을 각신이라 칭하면서 각종 권한을 주고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이때 뽑힌 각신들은 각 당에 강경한 줄론을 펼치면서도 탕평을 지지하는 진짜배기 탕평파들이었습니다. 왕에게 선택된 각신들은 규장각이라는 한 공간에서 당파에 관계없이 친분을 쌓고 함께 탕평 유지에 대한 뜻을 키워갑니다. 정조의 또 다른 친위 세력은 바로 초계 문신입니다. 아직 당색에 물들지 않은 37세 이하 유능한 청년학자들을 재교육해서 등용하는 제도가 바로 초계 문신 제도인데요. 규장각 초계 문신에 발탁된 인물로는 실학자의 대표격인 정약용이 있습니다. 탁월한 재능을 지닌 정약용은 정조시대에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규장각에서 서적을 보관하고 필사하는 검서관은 주로 서얼 중에서 뽑았는데요. 서얼은 아버지가 양반, 어머니가 평민 혹은 천민인 첩의 자식입니다. 양반의 피를 애매하게 물려받은 죄로 빛을 못 보던 인재들이 이제 관직에 진출하게 됐는데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서얼 출신 수재로 소문난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등이 있습니다. 규장각의 기능은 점점 확대돼서 정권의 핵심 기구로 몸집을 키워갑니다. 정조는 문무를 겸비한 왕으로 특히 활쏘기에 능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경희궁 침전에 자객이 들어온 일을 계기로 자신을 지켜줄 최측근 경호부대 수기소를 만듭니다. 이때 수기대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바로 홍구경입니다. 홍구경은 세손 시절부터 늘 정조를 지켜주던 인물이었는데요. 정조의 절대적 총애를 받던 홍구경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데 도승지로서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면서도 왕의 호위를 맡아 사실상 군권도 장악하고 왕의 탕약 등등까지 모두 관리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홍구경 혼자서 청와대 비서실장 겸 경호실장 겸 경찰청장 겸 대통령 주치의까지 맡은 셈이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그의 명령에 따라 척척 움직이니 이른바 세도라는 말이 홍구경에 의해 처음 탄생합니다. 최고의 권세를 누리던 홍구경, 권력에 너무 취했는지 점점 무리수를 두면서 스스로 무덤을 파기 시작합니다. 정조가 결혼 후에도 후사를 얻지 못하자 홍구경은 자신의 누이를 정조의 후궁으로 밀어주는데요.
정비인 효이왕후가 버젓이 있는데도 누이에게 으뜸 원자를 붙인 원빈이라는 첩지를 받게 해서 왕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원빈이 1년 만에 사망하니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정조에겐 사도세자 소생의 두 이복동생 은원군과 은상군이 있었는데 은원군의 아들 상기군은 정조의 조카였습니다. 홍구경은 이 상기군을 죽은 누이의 양자로 삼더니 군호도 상기군에서 완풍군으로 바꿉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완은 완산, 풍은 자신의 본관 풍산에서 한 글자씩 따온 것으로 임금과 자신의 가문을 같은 격으로 합쳐 정조의 후계를 잇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정조의 정비 효이왕후가 원빈을 독살했다며 모함을 합니다. 권력에 취해 변해가는 홍구경을 정조는 그저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홍구경은 사직상소를 올리며 정계를 떠나는데요. 사실상 이것은 정조의 명예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각별했던 정조가 시간이 흘러도 자신을 찾지 않으니 술에 취해 매일 통곡하던 홍구경은 결국 강원도 오지에서 죽습니다. 그가 은퇴한 나이는 불과 32. 젊은 나이에 초고속으로 출세하여 온 세상을 손에 쥐었건만 홍구경의 불꽃을 잿더미로 만든 건 그의 오만함이었습니다. 사실상 왕의 군대가 아닌 홍구경의 군대로 변질한 수기소는 결국 홍구경의 실각과 함께 1780년에 폐지되고 말았는데요. 홍구경이 죽은 후에도 정조는 자신을 지킬 군대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국왕친위부대 장용영입니다. 정조를 위한 강력한 친위군 장용영은 붕당 세력의 기반이었던 기존 군사체제 오군영을 능가하면서 정조의 왕권을 상징하는 기구로 발전합니다. 오늘로 치면 대통령 경호실의 화력이 육해공군의 화력보다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조시대의 붓이 규장각이라면 정조시대의 칼은 장용영이었습니다. 죄인의 아들이라는 악조건으로 왕위에 올랐으나 정조는 절대 호락호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왕권으로 일정한 개혁의 성과도 거둡니다. 조선시대의 상인은 크게 시전상인과 난전상인으로 나뉘는데요. 시전상인은 오늘로 치면 사업자 등록을 한 자들로 국가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세금을 내는 대신 군대를 면제해주고 주요 상권의 점포를 얻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늘날의 종로거리인 운종가에 모여서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난전상인은 무허가 좌판으로 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조선 전기엔 시전상인이 우세했으나 후기에 상업활동이 활발해지니 상황이 뒤바뀝니다. 이제 사람들은 갓 하나를 사더라도 값싸게 파는 난전상인에게 삽니다. 시전상인들은 세금을 내야 하니 자연스레 물건값을 올려받은 거였죠. 화가 난 시전상인들이 무허가 난전상인을 단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더니 결국 그들을 단속할 수 있는 금난정권을 얻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여러 상인층이 성장하면서 시전상인이 정부로부터 독점 상업권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시전상인들이 몰려다니면서 난전상인을 난폭하게 단속하기 시작한 건데요. 게다가 시전상인들이 금난정권을 유지하려고 서인 노론 벽파에 뇌물로 정치자금까지 대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결국 으뜸가는 6가지 품목을 파는 상점 유기점만 빼고 모든 상인의 금난정권을 폐지해버립니다. 백성들의 자유로운 상업활동도 보장하고 노론 벽파 세력의 자금줄도 끊기 위해서였는데요. 이것이 바로 1791년에 신해통공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서민들 모두가 간의 수공업으로 만든 물건이나 쑥을 뜯어 파는 등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조시대의 정치사는 붕당 정치가 무너지고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탕평의 시대였고 문화사로는 조선 고유의 색깔을 꽃피운 문예부흥기의 절정으로 평가됩니다. 원래 조선은 중국을 대국으로 섬기며 그림에도 중국의 산천을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행사 때도 중국의 음악을 연주했는데요. 정조시대에는 조선의 금강산과 백성들의 일상이 화폭에 담기고 조선 백성들이 추던 선율악이 국가의 큰 행사에 등장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문예부흥을 가능케 한 동력은 병자호란 이후 명을 섬기던 사대주의가 옅어지고 민족주의가 고개 들면서 생긴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었습니다. 정조가 왕위에 있었던 1776년부터 1800년 사이 저 멀리 영국에선 세상을 변화시킬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었고 미국은 독립을 선언했으며 청나라 수도 북경엔 서양인들과 선교사들이 넘쳐났습니다. 명나라 연호를 쓰며 청나라를 오랑캐라 깔보던 조선에도 점차 천주교나 새로운 기술이 북경에서 넘어오기 시작했고 조선이 개혁
기억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자들이 생겨납니다. 이른바 실학이 성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8세기에서 19세기 초 조선에 새로 등장한 실학은 서양 학문을 접하며 새 시대를 구현하려는 실용 학문이었습니다. 수원 화성은 정조시대 실학의 거대한 실험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명당으로 주목된 수원으로 옮기면서 축조한 성이 바로 수원 화성인데요. 정조는 이곳이 농업과 상업, 군사도시로 자리잡아 조선 개혁의 출발점이 되길 소망했습니다. 화성은 그야말로 정조의 꿈이 깃든 계획도시였습니다. 수원 화성 축조에는 채제공과 실학을 집대성한 정약용, 단원 김홍도 등 당대 걸출한 인물들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정조시대는 노비들의 신분 상승 운동이 치열해진 때였습니다. 정조 이전부터 전국 각지에 도망가는 노비가 많아서 도망간 노비를 원래 자리로 돌려보낸다는 노비 추세 사업이 실시되고, 영조 때에는 노비에게 신분 상승의 기회를 주는 노비 면천도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노비 수는 대폭 줄고 남은 노비들이 바칠 신공만 증폭되니 남은 노비들은 더 치열하게 자유를 찾아 도망갑니다. 마침내 조정에서는 노비제 자체를 철폐하기 위한 토론이 일어납니다. 노비 혁파의 첫 번째 대상은 궁궐 노비인 내시노비였는데요. 남인과 시파의 반대로 막혔다가 정조가 죽은 이듬해 노론 벽파에 의해 내시노비 혁파가 전격 시행됩니다. 이런 내시노비의 혁파는 다른 노비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고, 노비 신분 상승 운동이 1894년 고종시대 갑오개혁으로 이어지면서 신분제도가 완전 폐지되고 제도상으로 노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1800년 세종 이래 최고의 성군이자 개혁군주로 불리는 정조가 48세 나이로 갑자기 승하합니다. 세계적인 근대화의 물결이 넘실대던 중요한 시기에 정조의 죽음과 함께 헬조선의 19세기가 시작되니 많은 이들이 정조의 죽음을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 정조시대를 좀 더 다각적으로 볼 필요도 있습니다. 정조의 탕평정치는 정조 이후 조선을 병들게 한 세도정치로 이어지는데요. 이 세도정치의 최초 설계자가 아이러니하게도 정조였습니다. 정조는 죽기 전 세자의 든든한 후견인으로 김조순을 택하고 김조순의 딸을 며느리로 선택했는데요. 김조순의 집안은 노론 명문가인 안동 김씨 집안인데다 영조가 왕이 되는데 큰 공을 세웠던 김창집의 가문이고, 결정적으로 정조와 같은 정치적 입장인 시파였기 때문입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 정조가 특정 가문과 연합하면서 이제 특정 가문이 권력을 쥐고 흔드는 세도 정치가 열린 것입니다. 사실 이 세도 정치는 특정한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단 조선 후기의 사회적 모순이 쌓이고 쌓여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영조에게서 이어받은 정조의 탕평책은 당쟁을 강력한 왕권으로 잠시 억누른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정치적 패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탕평책은 기본적으로 왕권 강화를 위한 것이었고, 이렇게 강력해진 왕권은 정조가 죽은 후 이제 왕이 아니라 왕의 측근에게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망국행 급행열차를 탄 조선은 19세기 순조시대로 진입합니다. 왕세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 정조가 죽자 11살 어린 나이로 조선 제23대 임금 순조가 즉위합니다. 너무 어린 왕 대신 왕실의 최고 어른인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맡았는데요. 정순왕후는 15살 때 당시 66이던 영조의 왕비가 된 인물로 사도세자의 어린 새어머니였고, 정조 때에는 큰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순조실록 즉위년 기록에 따르면 정순왕후가 주상이 나이가 어리니 내가 여주로서 조정에 임한다고 선언하는데, 이는 여주를 자처해 왕의 버금가는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국을 주도해가는 정순왕후는 모든 걸 정조 이전으로 돌려놓는 듯 했습니다. 먼저 규장각은 사실상 권력이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조직 간의 갈등을 만들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축소했고, 장용령을 폐지했으며 사도세자 신원 회복을 없던 일로 만듭니다. 또한 사도세자의 죽음을 그나마 동정한 시파를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자신이 속한 벽파 세력의 신하를 대거 등용하는데, 특히 벽파 중에서도 강경파로 통하는 심원지를 영의정으로 삼았습니다. 정순왕후는 특히 천주교 탄압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조선 후기에 청나라에서 유입된 서양학문, 서학 중에는 천주교가 있었는데요. 천주교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정신을 강조하고 조상에 드리는 제사를 거부하는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신분제가 엄격하고 제사도 중요한 예로 여기던 조선의 정서와는 완전히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 때부턴 이런 정서에서 벗어나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정조 시절 심원지 중심으로 들고 일어난 노론 벽파가 서학을 엄히 다스려달라며 들고 일어난 적이 있는데요. 정조는 성리학이 바로 서면 사학은 저절로 소멸할 거라면서 천주교의 대대적인 탄압을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순왕후를 둘러싼 벽파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1801년 최초의 대규모 천주교 박해인 신유박해가 일어납니다. 이때 천주교 신자 중에는 반대파인 시파와 남인이 많았습니다. 신유박해로 특히 정조 시절 성장한 남인들이 몰락했는데 그 중엔 실학을 집대성한 정약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순왕후는 권력의 화신으로 비치기도 하는데요. 세자빈으로 간택됐던 김조순 딸이 시파 쪽이었음에도 이미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고 여겨 예정대로 순조의 가래를 치르고 선뜻 수렴청정을 거두며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그녀의 태도에서 명분과 절제를 아는 인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순조가 15살이 되면서 벽파 수장 정순왕후가 자리에서 물러난 뒤 순조 나이 16세 정순왕후가 금세 세상을 뜨면서 이제 시파의 반격이 시작되는데요. 순조의 왕비 순원왕후를 배출한 안동 김씨 가문은 어린 왕을 대신해 정치해준다는 명목으로 최대 실세가 됩니다. 순조 때부터 헌종, 철종까지 새 임금의 시대를 거치는 무려 60년 동안 안동 김씨 가문의 세도 정치가 이어지면서 왕권은 추락하고 왕은 허수아비 신세로 전락합니다. 세도 정치의 원류는 정조 시대의 홍구경이지만 순조 이후의 정치를 세도 정치라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요. 순조 이후부턴 이전의 당파 정치에서 벗어나 특정 가문이 당파를 뛰어넘는 위세를 떨쳤다는 걸 표현한 것입니다. 국부인 김조순이 살아있을 땐 그나마 정치가 안정적이었지만 진짜 막장은 김조순이 죽고 그의 아들들에게서 시작됩니다. 사대부의 나라 조선의 문제점은 사대부에게 법이 너무 관대했다는 것입니다. 영모죄가 아니고서야 어떤 죄를 짓든 벌은 솜방망이처럼 가벼웠습니다. 일찍이 조선을 설계한 정도전은 각 고을을 다스리는 지방관, 수령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령은 왕의 정치와 백성이 만나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수령이 썩은 횡포를 부리면 임금이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백성이 그 덕을 보지 못합니다. 수령들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세금을 뜯어냈고 좋게 내놓지 않으면 폭력을 쓰다가 백성이 죽기도 합니다. 어쩌다 암행어사 감시망에 걸려도 제일 큰 처벌이 유배를 가는 수준. 이마저도 세자, 세자빈, 왕비책봉 등등등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마다 사면으로 곧 풀려나곤 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선 백성은 늘 뺏기고 굶고 나라는 적자에 시달립니다. 정조 때는 관리 감찰에 신경을 써서 덜했지만 순조 이후 세도 정치가 시작되면서는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한 가문을 향해 권력이 쏠리자 뇌물이 만연하여 부패가 시작됐고 정치적인 기강이 와르르 무너졌으며 돈 받고 관직을 사고 파는 매관매직이 성행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분홍으로 성장한 평민들이 몰락 양반에게 족보를 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분 상승을 꾀했는데요. 이렇게 양반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어느덧 전체 인구의 절반이 양반인 시대가 됩니다. 양반이 되지 못한 농민들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답이 없는 악순환의 굴레는 백성들을 행동하게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5번에 걸친 밀란이 크게 일어났고 마침내 1881년 홍경래의 난이 터집니다. 몰락한 양반, 유랑 지식인 등의 사상적 기반과 서민 지주층, 분홍 등의 재력을 결합해서 10여 년간의 준비 끝에 일어난 대규모 반란인데요. 지역 차별이 심했던 평안도의 양반 출신인 홍경래는 다양한 계층을 포섭하면서 봉기 세력을 이끌고 싸우다가 결국 광군에 진압되어 처형됩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이 난은 조선 사회를 깨어나게 했으므로 체제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큰 체격에 비해 병치레가 잦았던 순조는 중후반기를 지나면서 점점 더 정치에 무기력해졌는데요. 그런 순조에겐 든든한 맏아들 효명세자가 있었습니다. 제19대 임금 숙종 이후 오랜만에 탄생한 정비소생 세자였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출중했다고 알려진 효명세자는 그야말로 엄친아 그 자체였는데요. 안동김씨 세도정치하에 무력하게 있던 아버지 순조와는 확실히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19부터 대리청정을 하며 총명함을 빛낸 효명세자는 강단 있는 일처리로 긴장 풀린 신하들을 바짝 긴장시켰고 실학자 박지원의 손자이자 개화파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박규수를 등용해서 세도정치로 무너지는 조선을 일으켜보려 합니다. 일도 잘하고 원손까지 낳으며 순조에게 큰 기쁨을 준 효명세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리청정 3년에
급격히 병세가 악화돼서 불과 22세 젊은 나이로 요절하게 됩니다. 순조는 효명세자의 죽음에 깊이 슬퍼했습니다. 순조는 안동 김씨 세도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 풍양 조씨 가문의 딸을 세자빈으로 맞이하고 효명세자에게 대리청정도 맡겨봤지만 결국은 또 다른 풍양 조씨 세도 정권만 탄생시킨 셈이었습니다. 효명세자를 잃고 2년 뒤 연달아 공주들까지 죽자 순조의 얼굴에선 이제 웃음기를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마음에 슬픔이 마를 날 없으니 지병도 악화되고 결국 1834년에 순조는 4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후에도 조선은 계속 세도 정치의 늪에 빠져드는데요. 순조의 뒤를 이은 사람은 순조의 손자이자 효명세자의 8살 배기 아들 헌종이었기 때문입니다. 8살 나이에 조선 왕중 최연소로 즉위한 제24대 헌종. 때는 순조 때부터 시작된 세도 정치의 여파로 전국이 혼란하고 서양배인 이양선이 자주 출몰해서 민심이 소란했던 내후 외환의 시기였습니다. 8살 왕을 대신해 순조에 비었던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맡게 되는데요. 안동 김씨 가문의 딸 순원왕후의 곁에 이제 김조순은 없지만 김조순의 아들과 조카들이 조정의 실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헌종이 15이 될 때까지 이어진 수렴청정은 안동 김씨 가문의 주도하에 이뤄졌는데요. 순조 때에 홍경래의 난으로 조정의 긴장이 일었음에도 세도 정치에서 파생한 각종 문제점은 해결될 기미도 안 보였고 특히 세금과 신분제의 모순 속에서 백성의 고통은 계속됐습니다. 수재와 전염병이 창궐하고 삼정의 문란까지 가중되니 고향을 버리고 떠돌아다니는 유민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또한 헌종 시기에도 천주교 박해가 이어졌는데요. 순조와 헌종 시대 조선 정부는 5집을 하나로 묶는 오가작통법을 천주교 신자를 잡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치안 유지나 행정 편의를 위해 시행된 이 정책은 이제 5집의 연대 책임을 지우는 통제 수단으로 변질돼서 5집 중 한 집에서 도망자나 천주교인이 발생할 때 나머지 이웃이 그 처벌을 뒤집어쓰게 됩니다. 이제 조선 사회에는 이웃 간의 정의나 연대의식이 사라지고 서로의 사생활을 몰래 감시해서 천주교인을 고발하는 삭막함이 번져갑니다. 이런 오가작통을 이용해서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가 일어나니 바로 1839년의 기해박해입니다. 기해박해에선 조선에 들어온 프랑스 신부와 천주교인 여럿이 처형됐고 조정은 공식적으로 천주교 금지교서를 내립니다. 1848년에는 이양선들이 자주 출몰해서 민심이 들썩였는데 이제 조선은 본격적인 외세 대응기에 접어듭니다. 하지만 국제정세에 어두웠던 조정은 이양선 출몰이나 외부 위협에도 딱히 대책 없이 자신들의 권력 장악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헌종은 세도 정치를 척결하려고 시도했는데요. 오영 대장 자리에서 외척을 배제하거나 안동 김씨를 비롯해 오랫동안 권세를 누린 가문들의 인사 비중을 줄이는 등 외척 중심의 척신 정치 자체를 억누르며 위기감을 줍니다. 세도 정권의 그늘 아래 성장하여 자신만의 정치를 펼쳐가려는 듯 하던 헌종은 결국 급변하는 정세에 맞는 대응책을 세우지 못한 채 23살 젊은 나이로 요절합니다. 헌종은 왕위를 물려줄 후사 없이 죽었습니다. 순조와 효명세자, 헌종에 이르기까지 아들은 오직 한 명씩밖에 없었기 때문에 헌종의 뒤를 이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결국 조선 25대 임금으로 즉위한 사람은 강화도에서 나무 베고 농사짓던 이원범입니다. 일명 강화도령이라 불리던 그가 바로 조선 제25대 왕 철종입니다. 이원범은 사도세자의 후손이었습니다. 14살까지 한성에 살던 이원범은 큰형이 영모 사건에 연루된 이후 강화로 유배되어 5년간 평민처럼 나무하고 농사 지으며 살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행렬이 오자 자기를 잡으러 온 줄 알고 산속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원범의 집안은 영모죄로 풍비박산난 상태였으니 그의 반응도 이해할 만합니다. 이원범 혈통이 얼마나 기구하냐면 숙종부터 시작해서 첩의 아들인 영조, 첩의 아들인 사도세자, 첩의 아들인 은원군, 그의 서자인 정계대원군의 서자입니다. 그야말로 왕족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반계 중의 반계 혈통인데요. 계보로 따지면 헌종의 삼촌뻘, 촌수로는 7촌 사이입니다. 하지만 순조의 왕비이자 왕실 최고 어른인 순원왕후는 선왕과 최대한 가까운 촌수에서 후사를 골랐습니다. 벼랑간 왕위에 오른 철종 대신 순원왕후는 또다시 수렴청정을 합니다.
철종의 비는 안동 김씨 가문 김문근의 딸로 결정됐고, 그렇게 순조, 헌종, 철종 연속 세 임금의 중전이 안동 김씨 가문에서 배출됩니다. 안동 김씨 세력은 자신들을 제거하려는 헌종의 뜻을 따른 자들을 제거해갔고, 결국 안동 김씨 가문이 조선 전체를 삼켜버린 형국이 됩니다. 안동 김씨 실세들과의 관계에 따라 출세길이 갈라졌고, 그들의 집 앞엔 벼슬을 청탁해보려는 자들로 가득했으며, 이제 매관매직은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농사꾼에서 벗어난 철종은 점차 공부하고 정치를 익혀가더니 2년쯤 되자 벌써 자신의 의견을 곧잘 말하기 시작합니다. 철종은 신하를 달래거나 제지하며 왕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에 즉위 3년 후 대왕대비가 수렴청정을 거둡니다. 빈민구제에 성의를 다하던 철종은 그 패단이 극에 달한 삼정의 문란을 지적했지만 여전히 별 힘이 없었습니다. 삼정이란 국가 주요 수입원인 전세, 군포, 황곡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토지세인 전세와 일종의 국방비인 군포, 그리고 봄에 쌀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 붙여 갚게 하는 빈민구율제도 황곡입니다. 탐관오리들은 삼정을 빌미로 턱없이 많은 세금을 갈취했고, 어린아이와 노인, 이미 죽은 사람에게까지 세금을 거두는 등 이미 비리는 만연했습니다. 가뜩이나 삶이 팍팍한 백성들을 가장 괴롭힌 것은 바로 황곡의 고리대화였습니다. 관료들이 황곡으로 백성들에게 사채업을 벌인 것인데요. 지방관청에선 다양한 편법으로 황곡의 온갖 수수료를 첨가하고 이자에 이자를 더하는 등 백성을 극도로 쥐어짜서 수익을 불렸습니다. 농업 생산력과 상품 경제 발달로 분화되는 농민층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던 조선 후기, 그중 가장 빈민층인 농민들 사이에서 1862년 임술 농민항쟁이 일어납니다. 진주에서 들고 일어났다는 소식이 전국 각지로 퍼졌고, 밀란은 도미노처럼 이어집니다. 안팎으로 삼정문란, 농민반란, 이항선이 출현하면서 나라가 혼란하고 왕조의 질서가 흔들리던 위기의 시대, 대책 없는 조정과는 달리 민간에서는 의미 있는 대응이 있었는데요. 바로 동학의 발생이었습니다. 서학에 대응해서 동학이라 이름 지은 교주 최재우는 백성들에게 인간 평등과 존중을 제시했습니다. 나날이 동학의 교세가 커지자 조정에선 세상을 어지럽힌다며 동학을 탄압했고, 1864년 최재우는 대구에서 처형됩니다. 세력이 더더욱 견고해진 안동 김씨 세력은 이제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것 빼곤 못하는 게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들의 권력 독점에 결국 무력해져 버린 철종은 재위 후반기엔 국정을 멀리하며 술에 의존해 살았습니다. 직접 농사도 지으면서 건강했던 철종의 몸이 궁궐 생활 끝에 급속도로 쇠약해지면서 결국 1863년 33세의 창창한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철종의 후사를 이을 핏줄들은 하나같이 태어나고 얼마 못 가 죽었기 때문에 결국 왕실은 또다시 종친 중에서 후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다음 왕이 바로 고종입니다. 조선왕조실록 다음 마지막 편은 망국의 왕 고종과 순종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